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애는 낡은 점퍼에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10년도 더 된 듯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된장과 김치가 담겨 있었다.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고 아들이 사는 동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품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이 순애를 힐끗 보며 수군댔다. 순애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30층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미정이 나왔다. 미정은 순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미정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쾌함이 역력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고 차가웠다. 순애는 그래왔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구나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호화로웠다. 이탈리아산 가구, 대형 TV,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어떤 것에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미정은 짐은 저기 작은 방에 두세요. 준호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라며 냉담하게 말했다. 순애가 짐을 풀러 방으로 들어가자 미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필 왜 지금 오시는 거야? 진짜 시골 냄새까지 나네. 저녁이 되어 아들 준호가 퇴근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건강하시죠? 순애는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정은 남편 앞에서만큼은 공손한 척했다. 어머님 더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가자 미정의 태도가 돌변했다. 어머님 시골에서는 식사 후에 설거지 같은 거 하시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명령조였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순애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변화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거실에서는 미정이 전화기를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미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님, 낮에는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순애는 알겠다며 조용히 대답했다. 미정은 순애를 무시하며 친구들과 통화했다.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순애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순애가 아들 부부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미정은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다.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전화할게.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순애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며느리의 행동 패턴, 전화 횟수,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외출한다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어머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한 친구 모임치고는 지나치게 화려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 높은 하이힐까지 신었다. 순애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미정이 나간 후 순애는 거실을 조용히 둘러봤다. 소파 틈새에서 신용카드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다. 금액이 상당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등의 결제 내역이 빼곡했다. 순애는 그것을 원래 자리에 도로 끼워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마셨다. 밤 11시가 넘어 미정이 돌아왔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옷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까지 났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잠이 안 와서 그냥 앉아 있었다.
순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미정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순애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미정은 주중에도 자주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술래새와 화장 냄새가 진했다. 때로는 새벽 2시가 넘어서 귀가하기도 했다. 준호가 요즘 자주 나가네? 라고 묻자 미정은 친구들이랑 모임이 많아서 그래. 당신도 회식 자주 하잖아라며 둘러댔다. 어느 날 밤 순애는 화장실에 가려다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지금은 힘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에는 애원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 관찰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다. 마치 수사관이 사건을 기록하듯 꼼꼼하고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정은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어머님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시골집은 비워두면 안 좋잖아요. 순애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너희 사는 게 궁금해서라고 대답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요즘 시대에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거의 없어요. 불편하실 텐데요. 순애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또다시 외출했다. 이번에는 아예 가방까지 챙겨나갔다.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고급 외제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었다. 순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차량 번호까지 선명하게 담았다. 며느리가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정의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강민우라는 30대 중반의 사업가였다. 겉으로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불법 투자를 중개하는 브로커였다. 미정은 1년 전 고급 클럽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다. 친구들과 함께 간 자리였는데 민우는 명품 시계를 차고 샴페인을 주문하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민우가 물었다. IT 회사 다녀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미정은 시시한 듯 대답했다. 평범함에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우의 말에 미정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식사와 술자리였지만 점점 깊어졌다. 민우는 미정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가 대박이에요.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나요. 미정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며 사는 게 너무 좋았다. 남편 준호의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얼마나 넣으면 돼요? 미정이 물었다. 일단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석 달이면 2배는 됩니다. 민우의 말은 달콤했다. 미정은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3천만 원을 민우에게 건넸다. 이제 당신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 환율 문제로 약간 지연되는 중이에요. 민우는 계속 핑계를 댔다. 그 사이 미정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친구에게 빌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 총액은 이미 8천만 원을 넘어섰다. 민우 씨, 돈 좀 돌려주세요. 이제 진짜 한계예요. 미정이 다급하게 말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큰 건이 들어왔어요. 여기만 성공하면 당신 빚은 다 갚고도 남아요. 민우는 오히려 더 큰 투자를 부추겼다. 미정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카드값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방에 숨어서 울었다. 남편에게는 절대 들킬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당신 시어머니가 부동산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거 상속받을 수 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시골에 낡은 집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 땅이 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최소 10억은 넘어요. 민우의 말에 미정의 눈빛이 변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남편 명의로 돌리면. 그렇죠. 그럼 당신 빚 문제는 한 번에 해결돼요. 민우는 계속해서 미정을 부추겼다. 미정은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시골 노인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말이다. 그녀는 순애에게 더 친절한 척하며 재산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다. 어머님, 고향 집은 어떠세요? 관리하기 힘드시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뭐. 순애의 대답은 늘 간단했다. 미정은 초조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빚은 늘어나고 채권자들의 압박은 심해졌다. 그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다. 준호는 출근했고 미정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 순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미정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 진짜 한계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것 같다는 협박 문자를 받은 직후였다. 빨리 시어머니 재산 문제 해결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압박적이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정신적 압박과 수면 부족으로 지쳐 있었다. 거실로 나온 미정은 순애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노인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고 오시는 게 어때요? 미정이 제안했다. 나 혼자? 순애가 물었다. 네, 저는 집안일 좀 해야 해서요. 아파트 단지 안에만 계시면 안전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입었다. 낡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었다. 그럼 다녀올게. 순애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후 3시 순애는 아파트를 나갔다. 입구 CCTV에는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그 이후 행적은 묘연했다.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가 물었다. 산책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미정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7시, 8시가 지나도 순애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상한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준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아파트 안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미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밤 9시 준호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했다.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오후부터 안 들어오셨는데요. 경비원이 CCTV를 확인했다. 오후 3시경에 나가시는 건 찍혔는데 들어오시는 건 없네요. 준호의 안색이 굳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CCTV 조사가 시작됐다. 순애가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은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 장면이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미정과 순애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둘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고 미정의 표정은 심각했다. 부인, 어머님과 무슨 대화 나누신 거예요? 경찰이 물었다. 그냥 산책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대로 얘기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실종 신고 후 이틀이 지났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조사했지만 그녀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준호는 미쳐갔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동네를 돌아다녔다. 반면 미정은 집에만 있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불안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실종 신고 3일째 경찰 수사는 점점 미정에게 집중됐다. 그녀가 순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미정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부인, 최근 몇 달간 대출과 현금 서비스 내역이 상당한데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그건 개인적인 용도였어요. 미정은 얼버무렸다.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남편분은 모르시나요? 형사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8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아내를 쳐다봤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어머니 찾는 게 중요하잖아. 미정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계속됐다. 통화 기록에서 강민우라는 남자와의 빈번한 연락이 드러났다. 심지어 실종 당일에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이 강민우라는 사람은 누구죠? 형사가 물었다. 그냥 친구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치고는 통화가 너무 잦은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를 주고받으셨네요. 준호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만나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 몰래 호텔에서 만나자. 준호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아내를 믿고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참혹했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준호가 소리쳤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정은 울먹이며 변명했다. 어쩔 수 없다고.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빚을 만들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경찰서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형사는 둘을 진정시키고 조사를 계속했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종 당일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미정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식은땀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민우 씨를 조사했는데 그는 다단계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부인도 연루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불륜, 빚, 사기 연루까지 모두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지붕 아래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미정이 매달렸지만 준호는 뿌리쳤다. 힘들면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갔어? 우리 어머니가 실종된 것도 당신 때문 아니야? 준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따로 살 거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 오빠. 됐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준호는 집을 나갔다. 미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실종에 대한 의심까지 받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상황 어때? 뉴스에 나오던데. 그의 목소리는 무책임하고 가벼웠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잖아. 미정이 소리쳤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나는 몰라. 이제 연락하지 마. 민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미정은 절망에 빠졌다.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이다. 그날 밤 미정은 소주 한 병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으면. 분노와 원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실종 일주일째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아파트 복도 CCTV에서 발견된 영상이었다. 실종 당일 오후 2시 미정과 순애가 현관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미정의 입모양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미정이 순애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부인,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건 그냥 산책 다녀오시라고 한 거예요. 미정은 변명했다.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쫓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순애의 가방에서 발견됐다는 현금 봉투에 미정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 경찰이 인근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이 돈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종잣돈입니다. 왜 부인의 지문이 여기에 있죠? 저도 몰라요. 집에서 가끔 가방 정리해 드릴 때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미정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쏟아졌다.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막대하는 거 봤어요. 목소리 높여서 야단치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구박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증언들은 모두 미정에게 불리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불륜과 빚, 시어머니 실종 사건의 연관성은 CCTV에 찍힌 결정적 장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고 미정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런 며느리는 처벌받아야 해. 불륜하고 빚까지 지고 시어머니한테 손이라도 댄 거 아냐? 요즘 젊은 여자들 진짜 무섭다. 미정은 외출조차 할 수 없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미정아, 미안한데 나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할 것 같아.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것이다. 준호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들로 가득한 법률 문서였다. 미정은 서류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게 끝이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미정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증거와 정황상 부인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정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삶을 살던 여자는 이제 범죄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하고 지쳐 있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미정은 도망칠 생각을 했다. 이대로 있으면 감옥에 갈 것 같았다. 가방을 싸고 현금을 챙겼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며느리 씨, 시어머니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정말로 해치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정은 다시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때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다. 실종 시어머니 지방병원에서 발견. 충남 서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한 노인이 실려왔다.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었다.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혼란스러워했다.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실종 신고된 순애였던 것이다. 어머님, 저희가 아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담당 의사는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라고 진단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뉴스가 보도되자 전국이 들썩였다. 실종 시어머니 발견, 그러나 기억상실 상태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 수사 집중 준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죠? 당신은 누구세요? 순애가 물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경찰은 순애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어머님, 실종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분과 다툼이 있었나요? 며느리. 순애는 그 단어를 반복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이 물었다. 날 찾지 마. 제발. 순애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장면은 병실 밖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는 즉시 보도했다. 시어머니의 충격 증언, 날 찾지 마 발언의 의미는 며느리가 위협했나. 시어머니의 공포 반응 여론은 완전히 미정을 범인으로 단정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저런 악독한 며느리 처음 봐.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무서워하나.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해. 미정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경악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가라고 소리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미정을 다시 소환했다. 어머님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미정은 울부짖었다. 그럼 왜 어머님이 저런 반응을 보이죠? 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다. 미정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순애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외상은 없었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한 탈수 증세가 있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소견이었다. 이것마저 미정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겼나 학대 정황 포착. 경찰 수사 확대. 미정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감옥에 가기 전에 차라리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속보가 터졌다. 기억 되찾은 시어머니, 경찰의 중대 진술 모든 게 곧 밝혀질 것이었다.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 순애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리하고 냉철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어머님, 이제 기억이 돌아오신 거죠? 네, 모두 기억합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 며느리분이 어머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진술해 주시면. 아닙니다. 순애가 말을 끊었다. 저는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형사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잖아요. 그건 연기였습니다. 순애가 담담하게 말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연기라니요? 도대체 무슨?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실종도 기억상실도 두려워하는 모습도 모두요. 순애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30년 전 경찰 출신이었다. 강력계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형사였다. 은퇴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건물을 매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아들 부부에게 가기 전부터 며느리를 조사했습니다. 불륜, 빚, 사기 연루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순애의 말에 형사는 경악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제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믿지 않을 테니까요. 순애는 계속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전화 도청, 금융거래 추적, 심지어 민우와의 관계까지 파악했다. 실종 당일 저는 일부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순애는 서산으로 가서 일부러 병원 근처에서 쓰러진 척했다. 기억상실도 연기했고 며느리를 두려워하는 모습도 계획된 것이었다. 목적은 며느리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인지요.
형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70대 노인이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 제 며느리는 불륜을 저질렀고 거액의 빚을 만들었으며 저를 괄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죠. 순애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다. 그래서 사회적 처벌을 받게 한 겁니다. 여론의 심판을 통해서요. 경찰은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검찰과 협의 끝에 순애에게는 경미한 처벌만 내려졌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형이었다. 반면 미정은 사기 방조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뉴스가 대반전을 보도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70대 전직 형사, 며느리 응징 위해 치밀한 계획, 모든 게 연기였다. 시어머니의 복수국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일부는 순애의 행동을 지지했다.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불륜하고 빚 만든 며느리가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일부는 순애의 방법을 비판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법을 악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라.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제대로 살아가거라. 순애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며느리 미정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완전히 무너졌다. 이혼은 확정됐고 사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직장도 잃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홀로 살게 됐다. 화려했던 삶은 끝났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마지막 장면. 순애는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허름한 외투를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며느리에게 겉보기엔 초라한 시어머니가 당한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뒤집히는 걸 보니 누가 진짜로 초라한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다. 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